상식과 지식 사이 몰라도 먹고 살지만 알면 뿌듯한 것들을 탐구하는 본격 지성인 대비 프로젝트. 부록처럼 가볍고 본책보다 재밌는 내 인생 별책 부록. 책보다 별책 부록.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많은 판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묵묵히 뜻을 밝히는 묵사발입니다. 알만 하만 알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메이크 센스한 걸 좋아하는 아마존입니다. 네, 여승 엿장수 맘대로 인생은 내 맘대로 내 인생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엿장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지금 정신이라는 대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지능이라는 소주제로 아마존님과 함께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또 인간의 본성이라는 소주제로 묵사발님과 성선설, 선악설 이렇게 이야기 나눴어요.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감정이라는 소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정. 네. 감정. 이거 착한 감정, 나쁜 감정. 네. 그렇죠. 인공 감정. 그러니까. 오늘 기분 어떠세요? 좋아요. 아마존님? 좋습니다. 엿장수님은 오늘 우울합니다. 참 재밌게도 어떠냐고 물어보면 좋아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물어봤는데 어떤지를 감각적으로 설명하거나 표현하기보다 좋아요. 아니에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너무 길들여져 있고 실제로 기사 같은 거 있죠. 사건 사고 기사들을 봐도 대부분은 평소에 우울증이 있었다든지 또 우리도 공공연히 이제 친구들이랑 요즘 너무 우울해.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면면이 굉장히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을 텐데도 공포였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이런 표현보다는 우울증이라는 한 단어로 좀 치부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과연 우리는 그 한 가지로 요약된 감정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래서 감정이 그럼 뭔가 나는 얼마나 다양하게 느끼고 있나 그런 걸 좀 생각해 보면서 결국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럼 나는 태초에는 어땠고 나는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인공지능과 달리 느끼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 정말 걔네는 느낄까? 과연 우린 제대로 느끼고 있는가? 오늘의 주제를 제가 감정이라고 한 단어로는 드렸지만 느끼지 않는 시대, 느끼지 못하는 시대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내 마음대로 살기, 내 마음이 뭔지 지금 내가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사실은 알아야 그것대로 살 수 있잖아요. 내 감정에 대해서 한번 깨워보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게 그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냥 대답하기 그 다음 대답하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그럴 수도 있죠. 좋다고 하면 넘어가니까. 네, 처음에는 그냥 인사로 하는 말이니까 그냥 무심코 하는 대답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너무 익숙해지면 그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좀 각박해지고 그런 것도 있는 거 아닌가. 관계에서도 그 각박함이 생기지만 나 스스로도 그런 감각이 점점 무뎌지면서 느끼지 않다 보니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좀 표현을 잘 못하지 않나요? 못하기도 하고 표현을 하는 걸 특히 우리나라는 조금 조심스러워하지 않나. 이유도 여러 가지일 거고 또 개인적으로 살면서 자라면서 내가 어떤 감정은 굳이 좀 피하고 싶었는가. 워낙 너무 다양한 경우들이 있고 사람마다 차이도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때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굳이 어떤 감정은 표현하기 싫어했는지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람은 피와 살, 그러니까 몸과 영혼을 가진 존재. 결국 사람일 수 있는 건 육체와 영혼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 있을 때만 사람이라고, 인간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인간은 완벽한 존재인가요? 아니요. 절대 아니죠. 그건 또. 되게 오늘 뜬금 질문들을 많이 할 건데. 뜬금 대답으로. 네. 일단 적어도 저희가 완벽하지 않다고는 서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선 눈만 감아도 앞이 안 보여요. 이렇게 나약해요. 눈만 없어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생로병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그렇죠. 시간의 흐름을 잡을 수 없어요. 사고가 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늙어서
죽겠죠. 예, 인공지능의 인식률이 90%가 넘어가는 이런 시대에서 아무리 사람이 할 일을 기계가 그리고 그런 지능까지 부여됐다고 말할 수 있을 만한 기계들, 컴퓨터들이 대체하고 대신해주고 있지만 인공지능과 가장 큰 차이는 이런 한계를 품고 감정을 느낀다는 것. 감정을 느끼면서 이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 이제 그런 것이 가장 큰 차이겠습니다. 내가 정말 차가운 거 하나를 만져도 차갑다고 느끼고 따끔한 걸 만지면 따갑다고 느끼는 존재. 창의력도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겠죠? 뜬금없나요? 물음표. 창의력. 생각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아지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창의력이 생긴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는 아니고 그런 한계가 있는 존재고 실제로 나이 들면 감각이 어떤 건 살아나고 어떤 건 무뎌져요. 저희 아버지는 요즘 드라마 보시면서 울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네. 어른들 특히 여성 호르몬이 나중에 많이 나온다고 네. 남자가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는데 어떡하지? 아니 나중에는 더 단단해지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이래라고 생각했던 나의 어떤 특징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의 경험과 호르몬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진짜 그 갱년기 겪으면서 저희 부모님들도 막 안 아프던 데가 너무 아프거나 느닷없이 눈물이 난다거나 슬프지 않은데 너무 무슨 일이 없는데 눈물이 나. 이제 이런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한계까지도 다 포함하는 말씀이었어요. 자,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몇 마디 해볼 거예요. 이 사람은 감성적이야. 이 사람은 감정적이야. 그냥 막 떠오르는 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은 감성적이야. 감성적은 굉장히 뭔가 이 표현도 잘할 것 같고 섬세하고 막 부드럽고 막 이런 건데 감정적이야 이 표현은 약간 뭐 시비 걸 것 같고 갑자기 화내고 막 이런 느낌으로 딱 감정을 비교를 하니까 제어하지 못한다는 그러니까요. 그 욱하는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있는 약간 그런 느낌. 어때요, 아버지님? 저도 감성적인 게 더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센서티브하다? 이렇게 감각을 잘 느끼고 잘 설명한다는 것 같긴 한데 왠지 감정적이야 이러면 그냥 딱 듣자마자 이 사람 피곤하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멀리하게 되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야. 이건 어때요? 화를 잘 안 낸다? 감정이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인가? 그래서 어떨 것 같아요? 차가울 것 같아요. 화를 안 내는 사람. 네. 오히려 더 무서울 것 같다? 네. 저는. 어때요? 그러니까 화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도 화를 안 내면 잘 다스린다. 이 사람은 마음 훈련이 잘 돼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뭔가 다른 어딘가에 이 화를 안 내는 게 쌓여서 뭐 다른 정신적 장애가 있다거나 어떤 또 부족함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화를 겉으로 내진 않았지만 화가 안 날 순 없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봐도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도 화를 안 낸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마음적인 훈련이 잘 돼 있거나 이런 경험이 많구나. 내가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이 사람은 그럼 화를 어디다 분출하지? 뭔가 궁금하긴 할 것 같다. 궁금하겠죠. 어떠세요?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란 건 방금 아마존님 말씀처럼 부처거나 득도해서 화 자체가 표면까지 올라오지 않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화가 있으나 표현을 할 줄 몰라서 꾹꾹 누르는 혹은 그걸 표출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냥 참고 마는 좀 답답한 느낌이 드네요. 나는 화가 잘 안 나. 맨갑이네요, 맨갑. 그건 거짓말이다. 참는 거다. 화는 안 나지만 널 때리고 싶어. 뭐 이런 건 아니겠지. 왜냐면 난 널 때렸기 때문에 화가 나진 않아. 근데 나는 화가 잘 안 나 이러면 그냥 그 연인들 사이에서 마지막 단계. 이제 그 뭐 사랑하고 이런 걸 다 정말 끝났어. 감정이 없는 감정이 이제 없는 거야. 네가 뭘 해도 나는 화가 안 나. 그러니까 완전 마음이 사랑의 떠나 무관심. 반대말은 무관심. 갑자기 그렇게 들렸어. 네. 첫 번째 감성적이야 혹은 감정적이야라는 질문에서 뭐가 더 좋은 거 같냐고 묻지 않았는데 대부분 감정적인 건 좀 그럴 것 같아. 평가를 해버렸네. 그리고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야 라는 얘기는 물론 안 내는 거에 대한 좀 걱정도 돼 라고 말씀해 주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안 내는 건 미덕이라고 생각하셔요. 아까 여장수님 말씀처럼 득도하신 분 아니면 맨갑 표현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도움이 되는 사람, 좋은 사람, 멘탈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그 아마존님이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중에 감정이 없는 상태, 느껴지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느껴지지 않는 상태는 위험한 상태가 아닌가. 예, 제가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느끼지 않는 시대, 느끼지 못하는 시대라는 표현을 썼던 것처럼 나는 화가 잘 안 나. 혹은 저 사람은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야. 이 얘기에는 그래야 하는 상황인데 느끼지 않는 혹은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 됐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느끼지 않는 사람,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자, 부러우면 지는 거다. 이런 얘기 어때요? 이런 얘기 저희가 광고 카피해서 들어봤죠? 그냥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그걸 또 내가 지는 거기 때문에 부럽지만 부럽다고 얘기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네. 그렇죠. 근데 부러워 이런 말을 잘 하지도 않고 안 하려 하죠. 네.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존심이 낮은 저도 너무 부럽다. 자존감을 높이세요. 부러움 지는 겁니다. 부럽다는 건 닮고 싶은 거잖아요. 갖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싶다는 의미로 광고로 쓴 거는 이해가 됐는데 인상적이었는지 많은 사람들이 너무 자주 사용하더라고 그 문구를. 화가 나거나 부러워하는 거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그 말을 일상적으로 쓰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부러워하는 마음이 잘못 강화됐을 때는 질투심 혹은 집착 이런 걸로 변하긴 하죠. 화가 나거나 슬픈 감정은 불편한 마음이에요. 저희가 비슷한 의미지만 감성과 감정 두 단어를 놓고 얘기를 나눴을 때 감정은 좀 갑자기 화낼 것 같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불편함을 줄 것 같고 나 스스로도 감정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건 내 마음이 변한 일이니까 뭔가 발현된 일이니까 불편한 상황이라고 인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화가 나면 실제로 뒷목이 땡기고 심장이 막 뛰고 너무 화나면 막 눈물도 나고 이를 악물게 되고 그리고 슬픈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몸의 변화도 생깁니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감정이기는 합니다만 불편한 일일수록 내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 생각나. 그런 것처럼 감정이라는 것은 싫은 감정일수록 더 피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좋은 감정은 좋아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되죠. 노여움을 잘못 억누르면 증오가 되고 부러움을 잘못 억누르면 질투가 되고 사랑도 잘못되면 집착이 되고 슬픈 감정이 잘못되면 화가 나거나 우울감에 휩싸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없고 감정 자체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주로 균형을 잡지 못했을 때 이런 감정으로 부풀려지죠. 최근 심리학 실험에서 실험 참가자들을 직접 참여해서 어떤 영상을 다 봐요. 다 보고 이게 어떤 감정인지를 각자 느낀 대로 보고를 했고 보고한 감정들을 분석을 해서 분류를 했더니 27가지로 식별이 됐다고 해요. 많네요. 그 27가지 감정이 사실은 어디 물에 물감 이렇게 타놓은 것 마냥 섞여 있는 거여서 한 가지로 다 분류해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뭐가 가까이 있는 감정들인지를 진짜 물감처럼 색깔의 변화와 함께 모두에게 공개를 했어요. 미국 과학 아카데미 회보에 낸 논문에서 미국 버클리의 캘리포니아 대학 소속 심리학 연구진들은 이들이 행한 실험에서 서로 구분되는 감정 27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얼마나 가깝게 분포하는지 공간 분포 지도라는 걸 만들어서 웹에 공개했어요. 지금도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웹사이트를 같이 설명란에다가 올려드릴게요. 그걸 보면 우리가 이거는 그냥 무섭다라고만 얘기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감정 지점에 여러 가지 감정 분류로 해서 가까운 것마다 색깔이 이렇게 변화되는 거와 어떤 영상을 보여줬길래 그런 감정이 일어났는지 그 영상까지 공개가 돼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좀 흥미롭기도 했고 그 영상이라는 건 길지도 않아요. 짧게는 5초에서 길면 10초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인데 그 정도만 보면서도 감정을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여주고 어떤 감정인지 얘기해 보라고 해서 쭉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걸 분류해보니까 21개인데 27개. 27개. 그 27가지가 사실은 각각 독립적인 게 아니라 우리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깔이 있으면 빨강 주황 섞으면 다홍 되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독립적인 감정이 27개가 아니고 독립적인 감정 몇 개씩을 조합해서 27개라는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기쁘다, 슬프다 예를 들면 이런 그런 식으로 27가지가 나왔고 네, 27가지가 나왔는데
어떤 진짜 실제로 감정들이 기쁜데 왠지 눈물이 나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스펙트럼처럼 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빨강과 주황 사이에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처럼 기쁘다와 뭐 또 비슷한 다른 어떤 감정이 약간 웃프다 뭐 이런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쁘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행복하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약간 겹쳐 있고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래프가 선으로 이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넓은 면에 어떤 느낌인지 군데군데 있고 저희 4명만 볼 수 있죠. 이렇게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들어가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색깔이 아름다워요. 되게 다양한 색깔로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짧은 비디오가 무려 2185편. 와, 언제 다 봐요? 어떤 느낌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보게 되는 계기도 됐어요. 그러면 피험자들이 네. 어떤 주어진 보기가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묘사하는 단어를 스스로 골라서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 실험 참가자들은 3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렇게 자유로운 형식으로 말하게 한 1그룹. 그리고 2번째 그룹에는 그동안 이 연구소에서 분류해 놓은 34가지의 감정이 있어서 그 34가지를 주고 여기서 골라 한 게 2번째 그룹이었고 3번째 그룹은 자기 감정에 점수를 매기게 했어요. 그래서 평온과 흥분 사이의 감정을 뭐 예를 들어 14단계로 나눠서 뭐 지금은 몇 점 정도 되는 것 같아? 몇 단계 정도인 것 같아? 하고 그 정도를 표시하게 했고 이렇게 해서 얻은 응답 자료가 3그룹 통틀어서 32만 4,066건.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답을 가지고 지도로 만들어 놓은 거죠. 연구진은 3개의 그룹 감정 경험 자료들을 비교 분석해서 말씀드린 대로 27가지의 다양한 감정 카테고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이 실험에서 분류한 감정의 목록은 이렇습니다. 찬탄, 우러름, 미의 음미, 즐거움, 걱정, 경외, 어색함, 지루함, 평온, 당황, 갈망, 역겨움, 공감, 고통, 신바람, 시기, 흥분, 공포, 전율, 흥미, 기쁨, 향수, 로맨스, 슬픔, 만족, 성적 욕망, 공감, 승리감. 뭐 찬탄 빼고는 다 알만한. 로맨스 같은 건 우리말로 번역할 마땅한 말이 없었나 보네요. 로맨스. 그렇군요. 이런 연구 결과는 감정 상태를 저 사람 화났어. 지금 즐거운가 봐.처럼 한 감정으로 다 대표해서 표현하기 어렵다는 감정 상태의 미묘함을 표현해주는 예인데요. 저희 첫 질문이 오늘 어때요? 오늘 기분 어때요? 였잖아요. 네. 낱낱이 표현하지 않아서지 많은 감정이. 다시 얘기해볼까요? 어때요? 찬탄스럽습니다. 찬탄을 지금은 찬탄 끝좀 찾아보세요. 판도라님을 아니 그 찬탄이니까 우리 왜 찬양하다 할 때 뭐 찬미하다 할 때처럼 그 상대방 오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올려주는 거잖아요. 찬양하면서 탄식하는 거 아니에요? 탄식이 아니고 그탄이 아니고 칭찬하며 감탄하며 감탄할 때 들어보면 그런 의미고 이거야 이 느낌이야 딱 내 마음이야 이럴 때가 있는데 표현하지 않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런 기분은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네 이런 것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렇죠. 희노애락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희로애락이 정확한 표현이래요. 희로애락. 네, 희로애락. 희로애락, 애호욕,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사랑, 미움, 욕심. 이렇게 해서 7정이라고 표현하는 거래요. 이렇게 7가지 감정은 인간이라면 가질 수밖에 없는 순수한 감정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픽사 애니메이션에서 저도 영화 얘기 하나 가져와. 인사이드 아웃. 마음 캐릭터가 주인공이에요. 예, 저는 소녀가 주인공이라고 하지 않고 그 마음들이 주인공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느낌이 뭐 대표적으로 희로애락처럼 크게는 5분류가 되어서 애니메이션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마음들이 어떻게 대화를 하고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내 마음을 읽어보는 시간도 돼서 저는 처음에는 막 울면서 봤다면 2번째는 좀 진지하고 심각하게 보기도 했고 3번째 볼 때는 좀 가볍게 보면서 다른 건 뭐 좀 찾아볼 게 없나 이렇게도 됐던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나중에 보면 또 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 화나는 애가 이름 뭐지? 앵그리. 아무튼 되게 웃긴 게 아빠인가 누군가 뭐 할 때 5개가 다 그거 있는데 아빠 마음속에는 뭐 그런 게 있어. 계속 화나 있는 사람. 근데 인사이드 아웃 캐릭터들 있잖아요. 여자 주인공 라일리라는 소녀는 기쁨이가 대장이고 엄마는 슬픔이가 대장이고 전 아빠가 제일 웃겼어요. 왜냐면 버럭이가 대장인데 다 3배역이 버럭이가 잊고 있었는데 버럭이었어 이름이. 네, 그쵸? 버럭이 의미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 기쁨이가 대장으로서 이렇게 쭉 이끌어 가다가 결국에는 이게 스포일러까지 하면 안 될. 아니 그렇게 오래된 영화예요. 그죠, 해도 되죠 이거는. 그럼요. 왜냐면 슬픔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이 사춘기. 네, 그러니까 슬픔이가 없으면은 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감정에 대해서. 그럼 아빠는 어떻게 된 거죠? 아빠도 근데 버럭이가 엄마도 슬픔이가 대장이긴 하지만 나머지 감정들이 소소하게 또 같이 조화롭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현도 하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한 어른으로서 이렇게 자라나는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니 지금 슬픔이가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슬픔이가 없으면 연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실 인간 삶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슬픔이에요. 사실 제가 오늘 주제를 슬픔 한 가지로 잡을 생각을 할 만큼 슬펐을 때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 다른 사람의 슬픔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로 인해 내가 무엇을 발견할 것인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게 많더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시한부 인생이에요. 저희는 너무 슬픈 일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일인데 당장 나도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시한부기 때문에 깊은 슬픔을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내가 키우는 강아지도 나보다 먼저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아무리 잘 보살펴 드리고 해도 우리 부모님도 이미 나보다 한 30년 더 사셨는데 어떡하죠? 먼저 가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근데 그러다가 먼저 가셨을 때 내가 사랑하는 심지어 사소하게는 물건을 잃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니면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잃었을 때 받아들이고 해소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것이 애도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잃어가고 있는 우리 슬픔에 관한 얘기, 애도에 관한 얘기는 따로 떼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도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는 것만 봐도 같이 웃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 말하지 않아도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이 느껴질 때가 있죠. 또 매번 힘들다, 아프다, 막 돈 없다,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은 좀 피하고 싶잖아요. 네. 돈 없어. 진짜 피하고 싶어. 근데 피하고 싶은 감정 또한 굉장한 영향력을 가져요. 그런 감정이 더 쉽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편한 마음을 안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더 피하게 되죠. 같이 있고 싶은 기분보다. 그리고 슬플 때 무기력해지고 실제로 몸이 무거워요. 움직이기 싫어요. 슬플 때 우리 몸은 왜 무거워질까요? 론 마라스코, 브라이언 셔프가 슬픔의 위안이란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슬픔은 무거움이다. 슬픔이란 단어는 무겁다는 뜻의 중세 영어 그래프에서 왔다. 사람들이 슬픔을 말할 때 가장 흔하게 쓰는 형용사는 참을 수 없는이다. 슬픔은 참아야 할 무엇이자 짊어져야 할 무거움인 것이다. 네, 그리고 신철규 시인이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해요.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올 수밖에 없대요. 그런 내용으로 시를 한 편 또 썼습니다. 눈물의 중력이라는 시를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 엎드려서 울고 있다. 눈물이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막으려고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받고 있다. 문득 뒤돌아보는 자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갈 때, 바닷물을 슬픔이 너무 눈부셔서 온 몸이 허물어질 때, 어떤 눈물은 너무 무거워서 엎드려 울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자, 이렇게 글로도 슬픔에 대한 얘기는 많아요. 영화도 마찬가지죠. 네, 저희가 성선설, 성악설 얘기하면서도 사실 다들 착하게 해 안 끼치면서 살고 선하게 사는데도 영화는 악한 게 많고, 그럼요. 갑자기 해피엔딩이다 그러면 시시해 이렇게 하고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책으로도 제 일기장을 봐도
데스노트 이런 거 있고요. 대박. 저희 이름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성악설 할 때 얘기하고 싶었던 영화 중에 하나였는데 너무 길어서 뺐는데 데스노트. 아니 누가 뭐 이렇게 화나게 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네. 그리고 슬플 때 그럴 때 제가 일기를 많이 썼더라고요. 이름을 막 적는군요. 이름을 쓸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가 이유를 찾고 싶어서 쓴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쓰면서 찾아냈다기보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찾아지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슬픔과 화가 왜 그렇게 작품 속에서도 많은가를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마주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내가 슬플 때만 해도 누굴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슬플 때는 나만 너무 소외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죠. 같이 있어도 나만 진공 상태가 된 것처럼 동떨어져 있는 기분을 슬퍼본 사람들은 다 느끼지 않을까요? 내 마음은 다 모르는 것 같고 그리고 누가 위로를 해줘도 네가 내 마음을 알아? 그렇죠. 네가 뭘 알겠어? 라는 생각이 겉으로는 고마워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누가 슬플 때도 타인에 대한 내 감정이입이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을 떠안고 싶지가 않아요. 그리고 편치 않는 마음을 내가 같이 겪고 있다는 게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런 내 감정 그리고 타인에 대한 감정을 차단하는 순간 나의 세계, 내면은 황폐해질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잃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 많은 예술 작품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슬픔과 아픔 가운데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술이라고 말하는 것 그리고 그런 예술가들이 만들어내는 것을 통해서 어떨 땐 대리만족 느끼기도 하고 내가 표현하지 못한 내면의 감정들을 한번 깨우쳐 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저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잘 표현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어휘가 있나?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런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어떤 새로운 행동을 하도록 요구를 계속 받기 때문에 내가 내 지금 감정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사실 겨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냥 하루 종일 쭉 하루를 산 다음에 저녁 때나 돼서 오늘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자기 감정을 자기가 잘 알고 표현할 수 있으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오늘 그게 나오는 거죠. 뭐야? 나는 그냥 나니까 내가 내 시간을 내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뭘 느끼는지 사실 감출 수도 없을 뿐더러 나만 알 수 있고 진짜 내 거잖아요. 내 걸 내가 알아준다는 장점이 제일 클 것 같아요. 내가 좀 위험하진 않지만 못 느끼고 있다. 느끼지 않고 있다. 아니면 느낄 겨를이 없다. 이렇다면 조금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감정의 균형을, 감각의 균형을 좀 맞추는 노력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또 질문 들어갑니다. 아, 질문. 엿장수님 행복하세요? 별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유는요? 뭐 개인사까지 밝혀드릴까요? 오빠 이게 우리 다 감추려고 한다니까요.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저요? 네. 네, 행복합니다. 뭐 이유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지금 아니, 사생활 얘기하지 마요. 전 하고 싶은 걸 할 때 되게 행복한데 지금 저는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요.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뭔가 이게 중간쯤에서 약간 섞여 있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실제로는 지금 되게 행복한 표정이신데요. 네, 그러니까 즐겁습니다. 지금 현재. 왜냐하면 저번 주에 다 발표했기 때문에 휴가 기간이라 한 주 동안. 심플하시네요. 네. 전 지금 즐거워요. 휴가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행복하다는 게 그럼 내가 좀 쉴 때만 느낄 수 있는 건가? 자,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해요. 그럼 그 일을 할 때 느끼는 것이 행복인가? 그럼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을 땐 행복하지 않다고 해야 하나? 어찌 보면 말장난 같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뭔가 내가 하고 있을 때, 행하고 있을 때, 쾌락적인 것을 누리고 있을 때 그때 느끼는 것이 행복이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떨 때. 그럴 때 행복한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 한 권 있어요.
최인철 교수님이 쓰신 굿 라이프라는 책을 보면 행복하고도 좋은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게 해주는데요.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인간이 의미라는 단어에서 얼마나 오해를 하고 있는지 의미와 쾌락의 균형을 통해서 행복의 축 만들기를 권하고 계시더라고요. 나는 행복한데 실제로 행복한데 너 이 정도로 행복하면 안 돼. 좀 더 해야 돼. 가혹하게 나 스스로에게 채찍하고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합니다라는 말 자체를 대답으로 하기 꺼려지는 시대가 요즘 시대가 아닌가. 또 일일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하면 너무 또 나를 드러냈나? 이런 생각을 하거나 그러니까 말하기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 있죠. 기분 좋게 칭찬하는 것도 온전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잖아요. 나는 칭찬을 들으면 어떤 기분이지? 칭찬을 들었을 때 난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떠세요? 칭찬을 몸둘 바 모르죠. 몸둘 바 모르죠. 몸을 어디에 둬야 될지 그거 아닌가요 또? 이제 맞아요. 저는 칭찬을 누가 하면 사실 감정이 좀 없어지는 기분이에요.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뭔가 이 상황에서 칭찬해주는 이 사람을 무한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는 강박이 생기면서 그래서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진실되게 이렇게 정말로 칭찬을 해야 되는 건가? 진실되지 않게 칭찬해 준 적 있어요? 그런 적 많지 않아요? 립서비스만 하는 건가요? 그건 칭찬이 아니지. 예. 그렇구나. 그리고 듣는 사람은 칭찬하나 보다 이렇게 진심으로 찬탄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저는 제가 말하는 거는 듣는 사람 입장에서 막 너무 과하게 우리가 칭찬을 해주면 듣는 사람이 뭐지? 왜 이렇게 나한테 과하게 하면서 이거를 안 믿으려고 하는 거지? 저는 진심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도 못 믿겠어요. 저 의심이 많은가 봐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요거예요. 네? 묻어가기. 아니 그렇다고 진짜 아니에요. 괜찮아요. 나 진짜 칭찬했는데 그 마음이 뭔가를 생각해보면 우선 듣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저는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실제로 받으니까 진짜일까? 하고 좀 더 듣고 싶은 마음에 겸손한 듯 아니에요. 좀 더 해달라. 네, 사실은 그 마음 이면에는 정말 좋은 거죠. 근데 표현하지 못해요. 너무 웃으면 자기가 잘하는 거 아나 보다. 또 이렇게 생각할까 걱정도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못 받아주는 걸까 봐 걱정하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표정이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칭찬해준 분의 마음을 기쁘게 받고 싶다는 게 제가 많이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부터는 칭찬하는 시간을 이거 왠지 할 것 같았어. 칭찬 릴레이 칭찬 릴레이 이거 할 것 같았어요. 네. 우선 저부터 시작할게요. 묵사발님은요 늘 묵묵히 그건 제 이름 뜻이고요. 풀이고요. 네,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했고 과연 이분이 거절하는 일이 있을까? 어떤 일을 언제나 흔쾌히 하시는 분. 술을 끊어라. 거절한다. 술은 거절하지 않으시는 분. 칭찬이 아니게 됐나요? 이거 뭐야? 너무 개인사를 밝혔군요. 죄송합니다. 아니 괜찮아요, 왜요? 제가 지금 묵사발님한테 칭찬하고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칭찬이 공감이 안 돼서 그래요. 묵사발 되는 거다 오늘. 진짜 흔쾌히 기쁘게 해내시는 그런 태도는 제가 배울 점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네, 이제 주세요 저한테. 네. 일단 타고난 목소리가 너무 좋으시고 다 들으시는 걸 거예요. 그리고 되게 차분한 느낌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왔다 갔다 떠 있는 사람인데 판도라님은 약간 그런 차분한 그런 감정을 또 다스리시는 듯한 느낌? 그런 것도 있고 좀 논리적이시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이쁘세요. 그리고 네. 이게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칭찬 받겠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니까. 네네. 네. 자, 제가 본 아마존님은요 재능이 정말 많으세요. 이분이 못하는 게 있을까? 속고 계신 겁니다. 근데 정말 잘하는 게 뭔지를 제가 일일이 말해도 손가락이 모자라는데 그건 저희가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앞으로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궁금해만 하시면 시간만 함께 보내시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재능은 뭐 타고났다 쳐봐요. 그렇다고 해도 그걸 난 이렇게 가졌으니까가 아니라 노력을 너무 열심히 노력파 진짜 몰입왕? 네, 그런 면이 있고 또 사려 깊은 부분이 있어요. 진지하게 그 몰입하면서 어떤 상황을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마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참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훌륭한 판단이신 것 같아요. 이런 찬탄을. 제가 이런 칭찬을 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칭찬을 받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그렇게 단답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빨리 돌려드리세요. 칭찬. 돌려주는 시간인가요? 네, 이건 제 시간이니까 저한테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분 이거 하는 게 3번을 받아 지금. 전 다 계획이 있습니다. 멋져요. 판도라님은 같이 이제 해본 일들에 대해서 결과물이라고 하면 좀 너무 차가운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같이 한 그 결과들을 봤을 때 잘 만든다, 프로페셔널하게, 그거는 칭찬하려고 찾는다기보다는 그냥 감각적으로 그 결과물을 딱 뭐 보거나 듣는 순간 와 정말 잘한다, 어떻게 이런 재능을 가지고 있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 얘기를 딱 시작하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집중되게 하는 그런 능력이 목소리에도 있고 성격에도 있고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잔잔해지고 진정성 있게 되고 떠들지를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우라가 있는 거죠. 이렇게 포스 같은 게 있어서 와. 칭찬입니다. 네. 쫄았습니다. 이런 거 아니고 네. 칭찬입니다. 협박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아니고.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과 함께 예전에는 좀 불안함이 컸을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해내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 좋게 봐줘서 네. 이런 칭찬을 들으면 불안했을. 이거 이제 칭찬 그 녹음해서 이제 집에 계속 틀어놓는 거 아닌가요? 강화하는 거예요. 그치. 아니 저를 칭찬해주는 사람을 못 믿고 싶지 않은데 정말 이 말을 신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 바닥이 들통나겠다. 어쩌다가 된 것도 있는데 너무 저렇게 칭찬해주니까 한 번 더 했다가는 다 드러날 거야. 이런 불안함을 많이 가졌어요. 지금도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칭찬하는 시간을 대놓고 하니까 참 좋네요. 네. 엿장수님은요. 일단 관찰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어떻게 저걸 다 보지? 맞아요. 제가 안 보이는 걸 보세요. 근데 그거를 보고 또 표현도 하세요. 저는 그래서 너무 아름다워, 좋아, 한 요 정도로 그친다면 그것이 어떤 건지 무엇인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고리까지도 잘 찾아내시는 분. 맞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돋보이게 하는 분이라고 느꼈어요.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이야기가 넘치는 분이거든요. 같이 이야기 좀 서운하실 수도 있는데 같이 이야기할 필요 없는 이야기 보따리가 넘치는 분, 그런 분이십니다. 기억력도 좋으시고. 기억력도 진짜 좋고. 네. 나이에 비해서. 와. 완전 이거 칭찬 시간이라고요. 편집하세요 이거는. 고맙습니다. 목소리 깔지 마시고.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기억력 무서워 이분. 기억력 그래서 좋아. 아니 기억력이 좋은 게 아니라 메모? 기억하고 싶은 부분만 기억하는 거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부분을 잘 기억하고 나머지는 버리죠. 근데 남들에 비해서 그 기억하는 공간의 용량이 훨씬 더 크신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판도라님은 귀 기울여 듣게 만드는 분위기. 어떤 사람들의 말은 몸은 귀 기울이고 있으나 마음은 그닥 안 듣고 싶은데 이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지. 듣고 있을 때 기분이 좋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듣고 싶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으셔서 목소리와 말투의 어떤 조합이 아주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아주 관심이 많고 또 자기 자신을 늘 들여다보고 집중하고 하시는 거를 많이 느껴요. 대화를 하실 때 우리 팟캐스트 안에서도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생각을 자꾸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것을 바꾸거나 변화시키는 것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마주칠 때 그런 부분이 아주 성장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아주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와. 큰 칭찬이네요. 길게 하는 게 되게 부담이네요. 길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진심이라서 말이 좀 많았죠. 아니 판도라님은 다 적어 오셨고 우리는 지금 당장 생각해야 저 지금 여기 한 줄 썼어요. 네네. 진심이라고요. 네. 그리고 엿장수님은 말씀도 잘하세요. 이 논리적인 그게 있어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두 분이 그런 것 같아요. 두 분이.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제가 진행한 팟캐를 들어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왜 본인은 이렇게 자기한테 야박하다? 근데 이렇게 저희 3명을 보면 저 빼고 3명 보면 이렇게 두 분 똑같고 그 다음에 아마존님이고 제가 제일 그걸 못 하거든요. 사실 제가 얘기하는 거 다 이렇게 들어보면
마무리가 없어. 뒤에 다로 끝나야 되는데 에 하고 점점점 이렇게 끝나요. 얘기가. 들으시는 분들은 마무리 있는 걸로. 편집해서 그런 건데 아무튼. 그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아마존님도 잘하셨는데. 저는 근데 이 두 분이 너무 뛰어나서 어쩔 수 없어요. 거짓말을 못해요 제가. 편집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는 언어 장애가 있습니다. 갑자기 자기 고백의 시간. 근데 지금 청취자 여러분은 우리의 이 칭찬 릴레이가 재미없으실 것 같네요. 좀 짧게 편집.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저희가 뭐 꽤 본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이런 얘기 사실 뭐 어색한 카페나 술 마시면서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꺼냈다는 것 자체가 들으시는 분도 이런 기회를 만들기 쉽지는 않겠지만 주변의 지인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서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오늘 끝나고 한잔 합시다 우리. 아니, 그러기 위해서는 별책부록 이 화를 그 같이 하고 싶은 지인에게 들려주셔야 해요. 상대방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가서 우리 이제 감정에 솔직하며 그쵸. 이러면 뭐냐 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받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 지금. 저는 칭찬받는 거, 그러니까 판도라님 말씀하셨다시피 칭찬을 아주 좋아해요. 제 성향이 하는 거를. 아니 받는 것을요. 받는 것을. 칭찬을 받으면 힘이 나고 그리고 의욕이 생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성향이에요. 그렇지만 칭찬 받는 것이 아주 불편해요. 그죠. 네, 칭찬을 받는 건 좋지만 왜냐하면 내가 듣고 싶은 칭찬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칭찬받고 싶은데 사람들은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칭찬을 하면 내 마음에 그것만 쏙 빼놓고 뭔가 덜 찬 부분이 있는 거죠. 예쁘다라는 말을 유난히 자주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진짜 예쁜 걸 예쁘다고 말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이런 말을 하기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어떤 면에서는 또 성추행으로 갈 수도 있죠. 너무 그쪽으로 좀 약간 치우쳐진 면이 있어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예쁘라고 한 거 아닌데? 이런 반발심 같은 불편한 마음도 사실 저한테 칭찬해 주셨던 여러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이렇게 생긴 거고 그렇지만 제가 말을 하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시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고 예쁘게 생겼으면 만지고 싶고 가지고 싶잖아요. 그것도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요즘에는 너무 그런 느낌, 그런 감정들도 너무 막아서는 그런 좀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사실이 그러한데도 그렇다고 말 못하는, 그대로 봤는데도 말을 못하고 감정 표현을 했는데 자기 감정에 어떤 건 취해서 상대방이 표현한 감정을 부풀리거나 아니면은 다르게 해석한다든지 그런 일. 그리고 실제로 감정을 요구받는 직종에 있는 분들, 뭐 선생님들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더 그렇잖아요. 감정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조금 이어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자, 또 질문 갑니다. 오늘은 질문의 날이네요.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지금요. 질문 받을 때. 정답입니다. 미투. 다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네. 어떤 일로 제일 아팠어요? 떠오르는 생각은 저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한꺼번에 2마리를 동시에 잃었던 적이 있어요. 그 이름이 아리였는데 아리가 2월 4일이 기일이에요. 순간순간 아리 생각이 나면 되게 슬퍼요. 집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잠자기 직전에 옛날 추억 떠오르거나 이러면 그런 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지금. 울컥. 눈물. 제일 힘들었을 때가 지금이라는 건 잘 알겠습니다. 언제 제일 아니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언제 제일 힘들었는지는 뭐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언제 제일 힘들었냐고요? 편집할 때? 그거 말고. 너무 현실적이다. 2주 전에. 아니요. 그러니까 슬픈 거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힘들다는 거는 육체적으로 힘들 때? 아니면 근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하시려고. 근데 저는 그래서 딱 질문 듣자마자 슬픔 쪽으로. 그러니까 저는 슬펐던 거를 물어보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친해서 맨날 붙어 다니고 좋아하는 취미도 같았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파가지고 그냥 병원을 갔더니 큰 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굉장히 짧게 투병을 하고 하늘나라로 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그러니까 놀랐고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늘나라로 가는 거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되게 슬펐고 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사실은 그 친구가 그렇게 아프게 됐을 때 낫기 쉽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만났을 때 그냥 평상시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지나고 나서 되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 그냥 평상시처럼 시시껄껄한 농담 하지 말고 조금 분위기가 내려갈 수도 있지만 되게 고마웠다, 행복했다, 네가 내 친구여서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해서 되게 아쉽고, 그 친구가 하늘나라로 간 뒤에도 항상 슬픈 감정이 들 때 그 생각이 같이 났어요. 이별을 좀 잘 하지 못한 건가? 아쉽다, 슬프다. 뭐 남자들은 사실 그렇게 잘 울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 영화 보면서 이렇게 뭐 감동받거나 슬프면 뭐 눈물이 나긴 하는데, 그런 거 말고 이제 소리를 내서 막 꺼이꺼이 운다거나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그 친구가 갔을 때는 그게 그냥 마음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지금 슬픈 상태구나. 그래서 저도 저한테 되게 놀랍고, 나한테 이런 게 나와? 진짜로 내가 슬픈 거구나. 그리고 그 사건이 끝나고도 굉장히 그 후유증이 오래 가서 지금까지 살면서 뭐 슬펐던 거 얘기해봐 그러면 그때가 생각나요. 이렇게 차례가 오면 힘드시죠? 자연스럽게. 질문이 근데 최근에 가장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고 물어보셨잖아요. 두 분은 이제 좀 슬픈 감정, 뭐 상실이나 이런 것들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슬프다는 감정은 별로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슬픈 건 그냥 슬픈 거예요. 근데 저를 힘들게 하는 감정은 무기력함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무언가를 하도 소용이 없다, 혹은 내가 해왔던 무언가가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무기력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느낌, 그리고 해도 소용없는 이런 느낌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감정이거든요.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좀 힘들게 느껴지고요. 최근에도 그래서 그냥 무기력할 때 그냥 힘들었어요. 좋으세요? 행복하세요? 이런 질문에는 뭐부터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도 그냥 느낀 걸 비교적 그래도 좋아요, 행복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질문이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힘들었을 때? 그래서 뭘 묻는 거지? 이런 질문 자체가 제일 힘들어. 이 대답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하기가 어려운 얘기잖아요. 그냥 감정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힘들었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수위까지 해도 될까? 어디까지 얘기하면 좋을까? 이건 또 어떤 건 사생활인데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일로 아팠냐고, 그래서 어땠냐고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갈수록 좋았던 이야기보다는 분위기도 좀 숙연해지고 말하기가 꺼려지고, 그래서 진짜 질문이 뭐야? 하고 더 되묻게 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슬플 때 마음만 아프지는 않죠. 무기력해지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너무 아플 때는 눈물이 막 넘쳐서 곡소리를 내면서 울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까지 아플 때는 가슴 어디가 저릿하게 아프기도 하잖아요. 마음의 아픔은 몸의 아픔까지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슬픔이란 단어를 어떻게 쓰죠? sorrow. 어려운 발음이네요. 자, 같은 어근을 가지는 sore라는 단어가 쓰린, 아린, 아픈 이런 의미래요.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좀 다른 또 측면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아픔을 같이 겪었어요. 사회적인 슬픔이 있었죠. 네. 세월호 참사가 있었고,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여러 불평등과 부조리 등등도 함께 겪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짜 슬펐던 이유는 그런 사태들이 주는 그 자체의 비극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하고 함께 아파하기보다 등지고 내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고통에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죠. 결국 그 사회 부조리를 덮으려는 사람들은 이제 그만하지, 그 정도로 뭐 그래, 이런 얘기들도 그렇죠. 흔히 하고, 그 정도 슬픔은 다 가지고 살아, 세상살이가 다 그래, 이런 이야기들도 제2의 제3의 상처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 위로 같지 않은 위로의 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그 상황을 겪고 있는 내가 어떤 감정인지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누군가 자기가 아프지 않기 위해 하는 그 방어의 말들로 내가 공격을 받을 때에도 휩싸이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내 몸이 아프면은 쉬라는 신호라고, 뜻이죠. 네, 네, 건강상의 신호라고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라는 것은 감정이 아프다는 신호예요. 무뎌진 나를 깨우치는 방법,
나 스스로를 알고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깊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핵심이다. 오늘의 마무리 핵심. 네. 약을 파실 것 같은데. 네, 제가 약을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이 약을 드십시오. 지금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건데요. 표현이 어려워서 지금 그쵸. 힘들다는데 네. 뭘 표현하라는 거지 싶잖아요. 네. 그럴 땐 표를 사용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7가지의 감정 단어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감정, 감정표 이렇게만 검색해도 여러 방법으로 잘 만들어진 표들이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해서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지금 내 감정에 감정 이름을 붙여보는 거죠. 그리고 일기를 쓰는 거예요. 제 일기를 보니까 너무 힘들었을 때만 있는 거예요. 슬프고 힘들고 누구 나한테 왜 그랬을까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정작 놓고 쭉 일기를 봤더니 좋을 때 쓴 게 별로 없네요. 저도 제 일기장을 힘들 때 주로 찾았더라고요. 그나마 반가운 일은 힘들 때라도 일기를 통해서 제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걸 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제가 아차했던 건 좋을 때도 좀 기록해야겠다. 짧게라도 내 좋을 때를 기록해야 이럴 때 내가 좋아하네. 알 수 있으니까. 제가 힘들어졌을 때 그걸 찾아볼 수도 있고 그냥 좀 재미없다 요즘에 이렇게 느꼈을 때도 제 일기를 보면서 내가 언제 좋아했는지 판도라 사용법처럼 좋다. 저의 감정 일기를 한번 써보는 걸 제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았고 김소연 시인의 마음 사전에는 분노라는 단어만 해도 노여움, 역정, 원망, 원통, 분개, 치욕, 화, 성, 골 이런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감격에도 감동, 감화, 환희, 감개무량. 슬픔에는 구슬프다, 애답다, 비애, 애잔하다, 서럽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이런 게 있는 거죠. 듣고 보면 맞아 그런 게 있지 하지만 한 번씩 들여다보게 됐어요. 이처럼 감정에 더 많은 이름을 붙일수록 미묘한 차이를 더욱 잘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추천 표에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자 수전 데이비드의 감정 분류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 카드도 되게 많이 판매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어떤 자기 감정 표현하는 게 힘드신 분들은 감정 카드 사용하는 것도 카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용법이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화를 하거나 혹은 괜찮겠네. 네, 뭐 냉장고에 붙이는 막 이런 것도 있어요. 맞아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많은 결정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성적으로 바르고 효율적이게 판단하려면 감정에는 치우쳐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또 미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보다 강렬하게 느끼는 사람이 훨씬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한다고요. 화나는 일에 언제나 화를 내거나 언제나 울진 못해요. 우리는 어른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건 어디서나 아무 때나 울거나 화내지 않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느끼지 않아야 돼, 느끼면 안 돼 하고 내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바라볼 일입니다. 감정의 더듬이를 여러분 세워보세요. 지금까지 판도라였습니다. 네, 이거 다시 얘기할게요. 아는 척하기 진짜 힘드네. 솔직한 감정이야. 그래서 쟤랑 나랑 엔딩에 음악을 까는 거잖아. 진짜 힘들어. 그냥 안 할래. 앞으로 이만. 안 돼. 무식한 척 안 해. 제가 주제도 모르고 왔나요? 주제 파악 좀 올린 먼저. 거 맞지 않나요? 오우 예? 우리 맨날 기대된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다 기대만 오늘은 해. 기대가 참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 없어.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문제가 커. 너무 배고파.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또 이 상태야. 이 상태야.